먼저 자장을 맡아주신 이우상 경남 마이스 관광 포럼 대표이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주교방문화학술대의 종합 토론회 시간이 일반적 전달 방식이 아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자장께서 종합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우상입니다. 오붓한 분위기에서 또 내실 있게 그리고 짧게 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했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지금의 토론은 우선 발표한 발표자분들의 말씀을 이미 원고를 건네서 우리 토론자분들이 작성을 또 한 게 있습니다. 윤정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인사 좀 하시죠. 예. 그 다음에 변지선 호서대학교 교수님, 예. 구사회 신문대학교 교수님, 선문대학교 교수님, 예. 그리고 신한규 중앙대학교 교수님, 예. 신영규 교수님은 이 우리 교방 문화의 아주 대가입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많이 나오시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그 또 우리 신영규 교수님이 우리 교방문화학회 회장을 맡으시고 또 우리 향당의 우리 두 분, 예, 회장님하고 황경규 대표님하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한삼엽 대표님은 이 우리 진주 문화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그 자원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한 대표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죠. 예. 예, 우리 그 발표하는 걸 쭉 잘 들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우선 준비를 많이 해와서 지금 어느 만큼 짧게 할까 지금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그러면 우선 여기 나온 순서대로 윤정민 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의 토론 이 발표부터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정한입니다. 장정남 선생님 글은 진주교방의 논계와 평양교방 개월량의 문학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고 그것이 장르에 따라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논계나 개월량이라고 하면 외장을 죽인 기생 이렇게 기억되기 쉽지만 이 글은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과정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생 혹은 기녀라고 하면 몇 가지로 유형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듯한데요. 이층풍전에 있는 기생처럼 남성의 재산을 빼앗고 돈을 밝히는 어떤 부정적인 형상도 있지만 이런 것보단 이야기 안에서는 긍정적인 면모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춘향이처럼 사랑하는 어떤 애절한 사랑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옥단춘전에 이제 옥단춘처럼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를 도와주고 그래서 사랑을 쟁취하는 여성이기도 하고 또 오유란전처럼 미모는 물론 지혜를 갖춘 여성으로 형상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문에서처럼 외적을 죽이는 충성스러운 백성의 모습으로 기억되기도 하고 뛰어난 춤과 노래, 연주 그리고 문학적 재능까지 갖춘 예술적 기질을 갖춘 존재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녀들이 존재했고 수많은 기녀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역시 기생하면 가장 유명한 인물은 황진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미모, 그다음 문학적 재능,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사대부 남성들을 굴복시킨 그리고 스스로를 송도 삼절의 하나라고 부를 정도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간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그녀의 시를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필적할 만한 기생이 논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황진이가 자신의 문학작품을 남겼다면 논계는 수많은 문학작품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그녀가 남긴 행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장을 한 명 죽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천한 기녀라고 하는 그런
미천한 기녀였지만 사대부 남성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하면 수많은 인물이 떠오르겠지만 임진왜란으로 떠오르는 여성 인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논계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계라고 하면 진주를 넘어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여성의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화령은 논계에 비하면 좀 그 정도는 작다 하겠지만 역시 외장을 죽인 그런 기녀로 많은 이야기의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체를 담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혹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새롭게 쓰기 마련인데요. 그런 점에서 진주교방을 대표하는 논계와 평양교방을 대표하는 개월량의 이야기를 이렇게 통시적으로 살피는 일은 흥미롭고 또 당대를 읽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몇 가지 궁금했던 점을 묻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문에서 여러 한문 문헌의 논계 행위를 사대부 남성들의 해석을 거친 결과물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개월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행동은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 행동은 보통 사람의 용기로는 해내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사대부 남성의 기록만이 아니라 당대 민중들의 의식 역시 어느 정도 투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장경남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는 개월량보다는 논계가 더 유명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문본 임진록에 논계가 아닌 개월량의 묘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한문본에 없던 논계 이야기가 대중적인 판본이라 할 수 있는 경판본에 와서 등장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 인물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면 작품의 흥미를 위해 새로 창조했거나 기존에 있던 인물 혹은 인물형 삽입해서 인기를 얻고자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논계와 개월향이라고 하는 인물은 실존 인물인데다가 논계가 더 유명하다. 그렇다면 논계가 더 많이 등장하고 먼저 등장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임진록에서 개월량의 이름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개월량이 임진록이 향유되던 시기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가 더 개입하기 쉬운 환경이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920년대 영웅 정기 소설의 하나로 논기와 개월량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논계가 통속적인 사랑 이야기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왜 통속적인 사랑 이야기가 되어버렸을까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 검열을 피하기 위한 방편인지 아니면 당시 출판 시장의 상황이 뭐 좀 다른 면이 있었던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개월량 이야기는 뭐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구체적으로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땠길래 출판이 불어댔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서 잘 몰랐던 논계와 개월량의 이야기를 잘 알게 되었고 교방 문화는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교방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아는 것이 교방 문화를 연구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발표문의 논계와 개월량은 물론 앞으로도 교방 문화 연구를 위해 더 많은 기녀들의 이야기가 발굴되고 소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발표문이 그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가 과문해서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다면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토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정한 교수님. 우리 장경남 교수님한테 계속 건너간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저 잠시만요. 우선 생각을 하십시오. 네, 바로 답을 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답할 시간,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면서 바로 우리 변지선 교수님께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시고 이따가 그때
좀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덤교양대학 교수 변지선입니다. 제가 진주 냉면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진주 비빔밥을 먹고 왔는데 음식을 먹고 또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하게 되어서 참 알차고 감사한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양지선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토론문을 읽겠습니다. 양지선 선생님의 영남 교방 연양의 음식에 대한 글을 읽고 그간 알지 못했던 영남 교방의 음식에 대해 알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간 서울구 중심으로 무속 신화, 춤, 무구, 음식에 관한 연구를 해왔고 문화재청 공무원이었을 때는 강원도나 제주도의 굿 음식, 즉 기록 도서, 그다음에 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과제를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뛰어넘고요. 그 발표자께서 이 발표문을 쓰실 때 진주 교방 음식 중심으로 영남 교방 연향, 의례, 그다음에 장소, 음식에 대해서 기술하셨고 그다음에 특징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셔서 그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의 세계를 알려주셨기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진주 교방 연향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므로 그래도 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처음에 질문은 3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2가지를 발표문에 있는 걸 읽어드리고 나머지 하나를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문에는 손님은 모두 6인으로 6인용 교자상을 내어놓은 것이다. 사이에 앉아있는 기생들은 음식을 절대 먹지 않도록 권본에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문장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왜 기생들은 손님들 사이에서 그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도록 교육받았는지 궁금하고 또한 그렇게 교육받았음이 기록된 논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번째 질문은 궁중 음식을 맛본 기녀들은 특유의 미각과 예술적인 감각으로 형형색색의 요리를 구술로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기술하셨는데 그러한 기록은 어떤 논저에 기술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발표문 중간에 보면 그 이제 여기 진주 교방 음식을 이제 시연하시는 만드시는 분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들었다 이런 말씀들 인터뷰가 있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구술로 이런 궁중 음식을 맛보고 그것을 전했다 그랬다면 혹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또 만약에 혹시 진주시에서 이런 구술 관련하여서 좀 인터뷰를 하거나 그 영상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기록 도서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4분의 발표를 모두 들었는데 이 진주 교방 그리고 교방 음식에 관련된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카이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을 다시 정리하자면 발표문에 있는 1번, 2번과 3번째는 진주 교방 관련해서 그 아카이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한 답변일까요? 이 부분은 저한테 주고 가세요. 이따가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이따 순서 오시면 그렇게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시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구사 교수님. 맞습니다. 저는 전주 출신인데요. 여기 와서 진주 비빔밥이 우리 전주 비빔밥보다 더 역사성이 길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전주와 진주는 좀 이렇게 용어도 좀 지명이 비슷한데요. 하여튼 오늘 굉장히 의미 깊었고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이화선 교수께 그 논문을 제가 읽어봤고요. 먼저 논문과 좀 벗어난 것을 먼저 전제로 첫째 좀 간단히 우리
한국 고전 문학에 한시나 이런데 술이 참 많이 나오는데 술에 대한 그런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문학 작품 연구도 별로 없고 소재나 문학 작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술 문화 연구도 일제 강점기에 연구가 많이 됐지 이 광복 이후로 이렇게 보면은 그 연구서다운 연구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지금 이화선 교수처럼 술 이 전통주를 만들고 또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그 도대체 연구 인력이 지금 얼마나 좀 지금 현재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논문과 관련해서 거기 적어놓은 게 있는데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생략하고요. 세 번째 여기 진주 교방의 음식 문화 이 산업과 관련된 그런 분야 것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우한 그 코로나 발생했다는 우한에 갔더니 거기에 그 아주 유명한 그 누대가 있죠. 황학루. 여기는 촉성루가 있는데 그 중국 중앙정부 그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황학루라는 이 증류주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그게 중국의 지금 10대 명주 중에 하나인데요. 그쪽에 오는 사람은 다 황학루를 마시고요. 저도 마셔보니까 아주 이게 정말 좋은 술이구나 느꼈습니다. 여기 오늘 그 테마인 것처럼 진주 교방 음식의 전망과 과제에 관련하여 이 전문가로서 이화선 교수께서 이 진주 쪽에 있었던 이쪽에만 있었던 그런 술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전문가로서 복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진주 이 지역을 대표하는 한국에서 이 진주를 술 하면은 진주와 관련 지으면은 그런 술을 이렇게 산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이 많이 산업적으로 가니까 좀 예, 그 이성 교수님 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신영규 교수님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질문은 두 가지 정도 토론문의 내용이 다 자세히 적혀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여기 학회 회장이다 보니까 이제 사회를 보시는 분 옆에서 제가 발표 시간을 제가 조금 임의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좀 이렇게 5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다는 걸 좀 부탁을 드려서 제가 이번에 토론을 맡은 냉면 비빔밥을 통해서 진주시 외식문화의 발전 방향을 발표하신 김남희 선생님 발표를 이제 시간 여유가 있어갖고 제가 15분 더 하자고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15분 정도 시간을 드리니까 거의 강연을 하시고 특강을 하셔서 중간에 제가 섬뜩했습니다. 이러다 2시간도 하실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40분을 하셨습니다. 발표를.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자로서 그냥 그 강연하신 거에 대해서 짧게만 그냥 질의하는 걸로 시간을 좀 절약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의는 이제 그 앞으로 향후에 저희 학회 교양문화학회에서 교방음식 인증위원회 가칭이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음식연구 전문가 입장에서의 교방음식 레시피 인증 기준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조금 이제 맛보기라고 그럴까요?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인증제 시스템에서 진주시 음식 관광 활성화의 전략 도출을 위한 그 간편식, 가정 간편식이라고 해서 흔히 우리 이제 HMR이라고 해서 키트죠, 밀키트. 이걸로 이제 진주 냉면과 진주 비빔밥의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하신 분이 이제 발전 과제와 이 방향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김남희 교수님, 예, 아니요, 이따 좀 해주시고요. 예, 우리 그 이미 토론에 대한 내용들은 그 책자에 지금 많이 다 실려 있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들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우선 그 아까 윤정한 교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간단하게 요점만 딱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윤정한 선생님 토론문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가지 질문인데 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묶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문 그러니까 논계하고 계월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진록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는 계월량이라고 하는 기녀의 그 죽음 장면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다양한 것이 바로 그 민중들의 의식이 투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월량의 죽음은 원래 그 평양지 속에서는 김응서가 같이 이제 담장을 넘다가는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김응서에 의해서 이제 그 살해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또 다른 이본에서는 적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적장이 뒤따라오고 그 적장에 의해서 기녀가 이제 계월량이 죽는 거로 처치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둘이 같이 있다가는 둘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계월량이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보통 한 3가지에서 4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이 이야기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민중들의 생각이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적장에 의해서 죽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겠고,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은 스스로 자결하는 거죠. 자기 임무 수행을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김응서를 욕을 안 먹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 그런 것이 이제 민중 의식이 이제 반영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 임진록하고 이제 결부시켜서 본다면은 한문본 임진록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계월량, 그러니까 논계 이야기는 18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주 사민들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그것이 조정에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의기로 이제 추대가 되는 상황에서 기록 자체가 정리가 되고 기억이 되는데, 계월량 이야기는 그렇지 않고 평양지에 나오는 기록을 가지고 계속 전승을 시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임진록이라고 하는 소설 자체도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바탕으로 써지다 보니까 평양지 내용을 굉장히 신뢰를 했던 거죠. 대신에 이제 논계 이야기는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노력을 했지만 어떤 그 뭐랄까 역사 기록 또는 좀 공식적인 기록, 어우야담 같은 거, 논계 이야기는 유명인의 어우야담에 나오는데, 이거는 역사 기록이라고 하면 야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담 기록보다는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더 준신했던 까닭에 사대부 남성들에 의해서는 이제 계월량 이야기가 많이 이제 퍼져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또 평양지, 그다음에 연려실 기술, 그다음에 또 많은 그 역사 기록들에 전승이 되니까 익숙했던 이야기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민중들의 어떤 그 의식이 반영됐고, 그 반영된 결과가 이야기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변이되는 모습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이게 이제 그 한문본에 없던 논계 이야기가 대중적인 판본에서 경판본에서 등장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 앞에 하고 마찬가지인 게 뭔가 하면은 이 임진록 이본이 한 다른 소설에 비해서 되게 다양합니다. 100종이 넘는데 그 100종이 넘는 이야기마다 내용이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 많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등장 시기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문본은 17세기에 등장했고 어떤 이본은 19세기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본에 따른 차이. 그러니까 초기에 등장했던 이본에는 계월량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후대에 등장했던 이본에 이제 논계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등장 시기에 따라서 그 전승되는 이야기 수용이 좀 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20년대 영웅전기 소설 하나로 논계 이야기하고 계월량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은 그 토론문에 적시한 대로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선이겠고요. 그러니까 일제에 의한 검열을 피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방편이겠고, 또 이 시기에 와서는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사람들의 전기가 특별한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제 소재화돼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엮다 보니까 역사적 사실 말고도 또 다른 허구적인 어떤 맥락이 많이 개입이 되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소설적 흥미라고 하는 것도 개입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통속성을 좀 띠게 됐다. 그러니까 20년대 나온 활자본 소설들의 경우는 이 통속적이고도 이제 대중적인 어떤 소설로서 이제 그 변천을 겪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도 변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만 가지고는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일제했던 검열을 피해야 되는 맥락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역시 그 사랑 이야기고 하다 보니까 허구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좀 변화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충분한 답변이 안 됐더라도 그건 뒤에 하시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저기 제가 한번 우리 오늘 내가 중요한 사실을 알았는데, 개월향이 평양에서 의기사가 만들어졌죠. 네. 그 의기사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남북 교류 관계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왔었거든요. 우리는 1740년에 의기사가 만들어졌는데, 저쪽에는 하여튼 뭐 그 뒤에 만들어졌겠죠. 오늘 처음 한 거는 진주에 의기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 의암별제 이런 것도 하니까 이제 평양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늘 제가 우리 진주에서 하는 오늘 큰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맞습니까? 그거는? 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네, 맞습니까? 네, 기록에 의하면 네. 평양 감사를 갔던 사람이 이제 개월량 이야기를 듣고 진주에는 이럴 정도로 지금 높이고 숭앙하고 있는데 개월량은 왜 이렇게 이렇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개월량도 이제 존중이 됐다라고 하는 그 기록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더 저는 재미난 거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남북 분단 이후로 이제 다른 맥락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북한에서 나오는 역사 소설 속에 개월량은 항상 등장합니다. 아주 중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가 궁금하게 얘기했던 게, 개월량은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네.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농계는 영화가 별로 안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또 무슨 뜻인지 혹시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아무래도 그 북한은 중심이 도시 중심, 평양 중심이다 보니까 평양기인 개월량을 이제 높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월량의 이야기가 이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김응서 장군을 도와서 보조적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응서를 높이는 차원도 예. 작동을 하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그 개월량이 등장을 했냐는 아까 그 질문에 저는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농계는 기생이라서 자기가 직접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외장을 죽인 거는 개월량이 아니고 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진짜 추앙을 받아야 될 사람은 오히려 직접 죽인 농계인데, 뭐 하여튼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남성 중심 사고가 그렇죠. 작동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의 일단 시간이 좀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인규 교수님 아까 를 바톤을 받았다는데. 첫 번째 답변에 이제 주구간 자료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문화재관리국의 1989년도에 승무 살풀이 경남 남북도 조사 보고서에 71페이지에 그 문구가 나온다고 이제 출처를 얘기를 해주고 갔고요. 두 번째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출처의 근거는 이제 또 김천홍 1995년에 민속원 출판사에서 심서 김천홍의 무학 70년에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에 그 근거가 나온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변은 본인이 없으니까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아카이브가 만들어져 있지 못합니다. 못하고 이걸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순희 할머니라고 계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궁중에서 장학원에서 이제 우리 교방이 문을 닫을 때, 그때 진주 기생으로 서울 가서 이 공연을 했던 분이죠. 이때 이분이 문을 닫고 내려와서 너무 이게 아까워서
후학들을 양성을 합니다. 그 양성을 하는 과정에서 최순희 할머니가 이 진주 건무익을 그대로 전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인간 문화재로 이 하시는 분들의 큰 스승이 전부 기생들이에요. 춤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이분이 내려와서 그때 당시에 궁중에서 했던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주 같은 경우 굉장히 손님 접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됐고요. 그래서 이 최순희 할머니의 구술과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진주 교방 문화는 그 뿌리를 이걸 문화재로 지정을 해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분이 우리 교방할 때 놀러 오던 그 한 분이 또 문화재위원으로 문화재위원으로 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검증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최순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다 자기가 궁중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았고, 그래서 이제 건무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무형문화재 12호로 지정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최순희 할머니의 구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역시 이거 아까 그 연도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진주 우리 구 교수님 계시지만은 진주 비빔밥을 하나의 상품화를 못 시켜 하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때 진주시하고 같이 진주 비빔밥 관광 상품화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냉면을 다시 복원해 보려고 여러 곳을 많이 다녔는데 여기 지금 지금 그게 그때 교방에서 근무하던 할머니가 의령에 가서 의령국물 그게 의령소바가 됐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 근거들을 그때 그것만 다 듣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아카이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 우리 구사희 교수님이 해주는데 우리 이희선 교수님 술 잘 드세요? 술 좋아합니까? 네. 이화선입니다. 제가 어떤 학회 자리보다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힘든데요. 토론에 나서주신 고사희 교수님께서는 저희 지도 교수이시고 또 신영규 학회장님은 저희 박사학위를 심사하셨던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뭐 상호 토론이라기보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사희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제가 이제 학계에 있으면서도 산업 현장에 동시에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일제 강점기 1909년 탁지부에서 주세법이 공포된 이후에 한국의 술 산업과 관련된 부서는 국세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국세청의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소위 K술 브랜딩을 어떻게 해서 해외까지 수출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결국 정부의 최종 목표는 각 지역의 지역 특산물, 임농산물 소비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K푸드와 함께 이 K술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인가. 한국의 술이 비단 초록색 병에 든 희석식 소주와 무슨 막걸리만은 아니지 않는가. 이제 이런 고민이 저뿐만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맞닥뜨렸던 문제고요.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중국의 황학루의 바이주 예를 들으시면서 진주 촉성루의 그런 대표할 만한 진주의 향토 술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산업화 가능성과 전망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거는 제가 어느 지자체를 가든 늘 받는 질문입니다. 사실 진주여서 새삼스러운 질문은 아니고 그런 고민들이 지자체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술이라는 것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서 전후방 경제 효과가 뛰어난 어떤 제품입니다. 농산물 소비 진작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신영규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에 있어서 학제적 고찰이 필요하다. 결국은 잘 팔고 어떤 그런 커머셜 상업적인 라인에서 잘 되기 위해선 브랜딩이라는 마케팅이 필요한데 그것은 지금 이 학회 이 자리에서 논의됐던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콘텐츠 검토가 뒷받침이 탄탄히 돼야 됩니다. 황학로의 바이주가 중국 다른 그 10대 명주가 됐던 데는 사실 저도 이제 교수님 수행하면서 그 황학로를 다녀왔는데 뭐 특별한 사실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술은 아닙니다. 사실 그 장향 계열의 마오타이주 같은 그런 계열의 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황학로라는 그 왕후 장상과 시인 목객들의 그 누대에 걸친 그 모티프가 되었던 그 황학로, 황학정 이런 것들이 그 문화 마케팅 브랜드로서 굉장히 중국 당국의 뒷받침을 받아서 그렇게 작용이 됐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뭐 그에 못지않게 문화 콘텐츠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진주만의 뭐 술, 진주만의 가능하겠는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복원도 가능하고 다행히 우리 고주방문에 정말 3분의 1 또는 절반 이상의 것들이 다 그 술 제조법에 관한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가 일천하고 박약해서 그렇지 충분히 찾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 그거의 연장해서 그 연구 인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현재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염려를 이제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선학들께서 뭐 장지연 박사라든가 이미 타계하셨는데요. 선학들께서 남겨놓은 근대 그 몇 편의 선행 연금을 외에 특별히 그렇게 사실 술과 관련해서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 연구물이 찾아지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거는 외국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든다면 서양은 이미 와인학이라고 학문으로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학이라는 그 인나우아지라고 하는데 별도의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와인학이라고 하고 단순히 술 제조법, 양조학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 인문 콘텐츠가 망라되는 그런 학문이 있고 그래서 와인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은 사케학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문화예술, 영어까지 다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맥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독일의 축제라든가.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진주의 술이 지금 그 매출 규모만 해도 단일 세일로 했을 때 최대 규모가 이 주류 시장입니다. 음식 문화 못지않게. 그래서 상업적인 또는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이 주류 진주에 있어서도 이 주류 부분 충분히 꺼냄직하다. 이제 논의가 될 만하다. 그리고 아카데미, 뭐 대학의 학과 설치까지는 아니어도 외국처럼 어떤 아카데미라든가 전문 교육기관이 향당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향사례라든가 향음주례 예법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 술 예절, 음주 예법에 대한 저는 이제 그런 제언을 감히 말씀드리고 교수님 늘 제게 영감을 주시고 오늘도 커다란 또 과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연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 진주에 향토주 있습니다. 예, 진주라고요. 물론 뭐 안동 소주, 뭐 그다음에 소곡주, 그다음에 진도에는 홍주, 뭐 우리 지역마다 많이 개발했는데 지금 진주에는 저쪽 금곡에 그 우리 밀을 그거를 했고 그거에서 다시 또 술을 만드는 그걸 해서 맥주를 또 만들어요. 이제 술도 이제 그 지역에서 이게 그 술을 만드는 게 다 허가가 됐죠. 예, 그 농주 그래서 지금 엊그제 그 옆에 그 당장 사천에서는 뭐냐면은 달에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데 그게 연 3회째 계속 대상을 받았던 술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녹차로 유명한 하동은 엊그제 그 엑스포를 기념으로 해서 뭘 만들었냐면 녹차 꽃을 가지고 또 와인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생산된 게 다 팔렸습니다. 그걸 뭐 완판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지금 술이 이게 굉장히 진짜 내놓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그 경제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 우리 소주 시장을 이걸 침투하고 그 이 시장의 점유율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게 향토주들이거든요. 해도 전부 망합니다. 그런데 진주
이 진주에서 나는 진주는 이제 20년 된 장생 도라지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 술을 러시아 우리 대학 총장한테 하고 식구들한테 먹였더니 처음엔 꺼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흙냄새가 맡쳐요. 근데 이게 아까 그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년 묵은 도라지에서 나는 그런 흙의 향이다라고 하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갑자기 그 한 20병이 사라지더라고요. 역시 그 술도 이야기가 중요하고 지역의 그 역사적인 그런 것도 같이 가미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남희 교수님, 예, 우리 네. 신영규 교수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발표를 너무 길게 했으니까 질문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증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증 기준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즉석에서 답을 하기에는 기초 자료가 매우 부진하고요. 그리고 이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이유는 결국은 상업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계와 그리고 민간 그리고 관이 같이 협력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문적인 연구도 필요하고요. 상업적인 연구도 현실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을 통한다면 어느 정도 인증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냉면과 비빔밥이 HMR로 가공 가능한가? 이건 기술적인 부분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요즘 HMR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냉면은 가능하고요. 비빔밥도 가능합니다. 특히 진주 냉면 같은 경우는 진주가 아닌 마산에서 정일면옥이라는 데서 이미 HMR 화해서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냉면에 관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많이 가공했으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차별화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빔밥도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혹은 작은 가게까지 HMR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HMR 시장이 커지기도 했지만 HMR에 대한 기술력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고요. 교수님 뭐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님, 그 112쪽에 진주 비빔밥의 유래가 1593년 2차 진주성 전투 수세에서 거기서 이제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아니 뭐 이것 갖고 그 하는 게 아니라 전주 비빔밥 있잖아요. 네네. 전주 쪽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네. 동학혁명 때 네. 그 동학군들이 예. 이 한꺼번에 시간도 전략하고 이게 해서 한꺼번에 다 같이 집어넣고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진주 비빔밥 여기 나와 있는 것이랑 전주 비빔밥 이런 거 보면은 비빔밥이 전투에서 어떤 효율성과 관련된 전쟁과 좀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제가 이제 저는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고요. 그리고 전주 비빔밥은 콩나물이 꼭 들어가는데 콩나물국밥이랑 전주 물이 철분이 많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 지역의 풍토와 이게 결합이 됐는데 하여튼 비빔밥이 전주나 진주나 어떤 그 전쟁과 관련된 데서 어떤 발생설을 하나 우리 교수님께서 논문 쓰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 질문은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건너가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그 스토리가 그렇게 됩니다. 진주성 전투에서 시간이 없잖아요. 밥을 삶아 먹. 근데 진주는 이게 진주 소싸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뭐냐면 진주 난강 주변에 엄청난 그 우시장이 많이 부터 생겼었습니다.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진주는 신선한 소고기를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됐었고요. 그리고 진주 비빔밥은 소고기 양지를 삶아서 쌀을 그 밥을 지어서 굉장히 그 고소했었고요. 이거는 그 우리가 미국에 스테이크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인디언이 쳐들어오려 그러니까 야 고기 좀 완전히 익혀서 먹자. 근데 쳐들어오거든요. 그냥 대충 먹습니다. 그게 레어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어서 먹어요. 그게 미디움이고 아 이제 안 쳐들어오니까 그냥 먹자. 완전히 익혀 먹자. 그게 웰던이거든요. 그것처럼 진주성뿐만 아니고 전투할 때 우선 건강해야 되니까 소를 잡아서 다 익혀서 먹을 그게 안 되니까 육회로 썰어서 비빔밥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내장 이걸 가지고 전부 선짓국과 이런 걸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진주에서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진주 비빔밥 연구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그래도 저한테 온 질문이니까 저도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빔밥의 유래를 먼저 제사 음식에서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전투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전쟁보다 더 앞선 게 제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제사로부터 시작이 됐을 테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농사 지을 때 논두렁에서도 먹을 수 있었고 비빔밥은 밭두렁에서도 먹을 수 있었고요. 소풍 가서도 먹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도 역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먹을 수가 있었을 텐데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진주 비빔밥을 화반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전쟁터에서 먹었던 음식보다는 제사 음식으로부터 기원했다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화반을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예쁘게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정성이 더 들어간 음식이라고 상업화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전쟁터에서 정신없이 비벼서 만든 것보다는 세상에 제일 정성을 들인 게 제사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 음식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주의 비빔밥을 지금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비빔밥을 봤을 때는 전쟁으로부터 기인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고추장을 썼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전쟁에 포커스를 맞춰도 괜찮은데 화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서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내세울 때는 전쟁보다는 제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진주에 헛제사밥이라고 있습니다. 그 헛제사밥에 다음 기회에 한번 드셔보시면 그 헛제사밥이 비빔밥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고 안동에도 헛제사밥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헛제사밥의 유래를 보면은 좀 약간 황당하죠. 예,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화반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높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내놓지 않았거든요. 지금처럼 꽃장식을 멋지게 했습니다. 근데 궁금했던 것처럼 저도 아직까지 진주에서 화반 비빔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림으로만 봤지. 그래서 상상을 합니다. 아, 옛날에 높은 사람들이 올 때는 비빔밥 그냥 내놓은 게 아니라 고명을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해서 내놨겠구나. 근데 그걸 지금 어떤 상품화로 가기 위한 그런 작업은 벌어지지가 않고 있죠. 그것도 충분히 오늘 교수님 말씀한 대로 진짜 한번 그 제대로 된 화반의 비빔밥을 한번 우리 이현주 선생님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전문가로서. 예. 예, 그 진짜 이 할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저는 뭐 전공이 관광이다 보니까 우리 진주의 이런 음식 교방 이 문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빛을 낼까 이제 그게 저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쪽 분야에 조금 곁들에 대해서 좀 연구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우리 교방 문화 하면은 예, 시서화, 악가무 이렇게 딱 끊기기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진주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음식이 여기에 곁들여서 가야 되는데 그게 참 지금까지 안 돼서 이번 야심차게 한번 이거 학술 대회로서 이 문제를 한번 드러내보자 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발표 많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도 감사하고요. 결국 오늘 토론의 마지막 그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예, 이 교방 문화의 음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개월향에 있던 어떤 국문학적인 그런 것도 같이 끄집어 드렸고 그 다음에 평양냉면, 진주냉면 그리고 비빔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용어 정리를 하자
용어 정리를 해서 교방 연향이라는 쪽으로 이제 다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양지선 선생님이 가셨는데 어떻든 지금 우리는 이 교방 문화라는 곳에서 이거를 다 응축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를 봐도 기생을 폄하하면서도 그 유교 학자들이 지역마다 거기서 유명한 기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선양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당시 여성으로서의 했던 아픔 이런 거 그리고 어떤 그 손님을 위해서 봉사만 해야 됐던 그들의 그거 이 전부 이 지금 보면은 진주는 이 교방 문화에 대해서 그야말로 메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의기로부터 시작해서 춤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진주에서 나오는 그 우리 기생 어른들이 밑에 지금 이제 깔아놓은 그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무형문화재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거를 이 시점에서 우리가 놔버리면 영원히 우리 교방 문화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사라지고 기생들이 천하게 생활했던 이 정도의 그걸 앞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과제는 아카이브를 만들어가면서 여기서 시서와 악가모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역사 속에 지금 묻혀 있는 이 교방 음식 그리고 거기에 관련 음식하면 술이 따라가야 하잖아요. 예. 이렇게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 학술 대회는 예, 지금 원래 음식이 이게 교방 음식에 이 자료가 없거든요. 예, 자료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은 앞으로 우리 교방 문화의 아카이브 구축과 그리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 좋은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이렇게 자리 함께해 주신 관람석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뭐 특별히 할 얘기 있습니까? 학술대 주제가 진주 교방 음식에 대해서 뭔가 좀 이론적 혹은 또 학술적 토대를 구축해 보고자 저희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김남희 교수님하고 우리 김상국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저는 진주 비빔밥과 냉면에 대한 발표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발표한 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얻고자 했던 부분은 이게 진주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이 음식 중에 이 비빔밥과 냉면이 진주 교방 음식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좀 저는 좀 듣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 뭐 제사라든지 그 비빔밥의 유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진주 교방 음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현재의 진주 비빔밥, 냉면 이것들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상품화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김상보 선생님한테는 아무도 질문 안 하시고 지금 혼자 앉아 계셔서 그 오늘 주제의 그 전체 주제가 우리 진주 교방 음식의 전망과 과제입니다. 그래서 뭐 과제는 좀 제외하고 우리 김성보 선생님 생각하시는 우리 진주 교방 음식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라도 좀 의견을 좀 들었으면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럼 간략하게 그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고 우리 그 김상부 선생님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괜찮을까요? 예. 김남희 선생님 그냥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진주의 교방 음식으로 할 때 사실은 저는 이 교방이라는 용어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교방 음식이라기보다는 저는 관아의 접대 음식에 초점을 맞추고 봤습니다. 그렇게 관아의 접대 음식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진주의 비빔밥이 왜 이런 스토리에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먹던 음식이 관아의 접대 음식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혹은 사대부가 양반집에서 먹던 제사 음식은 충분히 관아의 접대 음식으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아의 접대 음식하고 같이 연결선상에서 가장 이야기가 되는 것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비빔밥은 관아의 접대 음식으로 연결해서 개발할 여지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찾을 수 있는 연결고리도 뭐 찾으면 없겠습니까? 그리고 100% 순수한 학문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업화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찾을 수 있는 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면도 똑같습니다. 냉면도 옥봉동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개발이 된 만큼 이야기의 고리를 찾아간다면 100% 순수한 학문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상업적인 부분을 함께 본다면 개발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또 시간이 있으니까 예, 또 질문을 해주시고 아까 예,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의 이 시간은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 교방 음식 발전을 위한 시작이 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